강남 한복판 수백억 원짜리 건물 앞 매일 아침 8시 이곳에는 72세 노인이 서 있습니다. 낡은 제복을 입고 차 키를 받아 주차를 도와주는 발렛 요원. 사람들은 그를 그저 가난한 알바 할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차 키를 던지듯 건네고 면박을 주고 무시했죠. 특히 5층 성형외과 의사 박도연은 그랬습니다. 저 나이에 저런 일이나 하고 있으니.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매일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노인이 바로 이 건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한 달 뒤 임대 재계약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과연 건물주 할아버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5월의 햇살이 강남대로를 따라 흘러내렸다. 유리로 뒤덮인 고층 건물들이 그 빛을 반사하며 도시를 더욱 눈부시게 만들었다. 그 한복판에 서 있는 12층짜리 건물은 결코 화려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초라하지도 않은 중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1층부터 3층까지는 명품, 브랜드 매장과 고급 레스토랑이, 4층부터 위로는 성형외과와 피부과, 치과 등 각종 의료기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건물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명품 쇼핑백을 들고 있거나 최신형 수입차에서 내렸다. 이곳은 성공과 부의 상징이 집약된 공간이었다. 그 건물 정문 앞 지하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경사로 입구에 최병호가 서 있었다. 72살. 등이 조금 굽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낡은 남색 제복은 여러 번 세탁을 거쳐 색이 발해 있었고 모자는 오래전 것이어서 챙이 약간 휘어져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차가 들어오면 정중히 인사를 하고 키를 건네받아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를 세우고 나면 다시 입구로 올라와 다음 차를 기다렸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계단을 오르내리며 그는 땀을 흘렸다. 사람들은 그를 보지 않았다. 아니, 본다고 해도 제대로 보지 않았다. 그저 주차를 도와주는 늙은 발렛 요원일 뿐이었다. 때로는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는 이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키를 던지듯 건네고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병호는 그런 모습에 익숙했다. 오히려 무심한 시선이 편했다. 주목받지 않는 것, 투명인간처럼 존재하는 것이 그에게는 일종의 자유였다. 점심시간이 되면 병호는 건물 뒤편 작은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집에서 싸온 김치와 계란말이, 그리고 밥. 소박한 식사였지만 그는 천천히 씹으며 음미했다. 그 시간만큼은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햇살이 따스하게 등을 감쌌고 바람이 땀에 젖은 이마를 식혀주었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그는 고요를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이었다. 오후가 되면 건물은 더욱 분주해졌다. 성형외과 환자들이 붕대를 감은 채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고 쇼핑을 마친 젊은 여성들이 웃음소리를 내며 차를 찾았다. 병호는 그 모든 사람들을 조용히 맞이했다. 누군가는 그에게 1,000원짜리 팁을 쥐어주기도 했고 누군가는 차 문을 세게 닫으며 불만을 토해내기도 했다. 그는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얼굴, 항상 미소를 머금은 입가. 그것이 그가 이곳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다. 저녁이 되어 해가 기울면 건물의 간판들이 하나둘 불을 밝혔다. 네온 사인이 거리를 화려하게 물들이고 사람들은 또 다른 하루를 향해 흩어졌다. 병호는 마지막 차를 주차장에서 꺼내 주인에게 건넸다. 그리고 제복을 벗어 사물함에 넣고 낡은 점퍼를 걸쳤다. 퇴근길은 언제나 쓸쓸했다. 그러나 그 쓸쓸함조차 이제는 익숙한 동반자였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병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을 달리는 전동차의 불빛이 터널 벽에 반사되어 흘러갔다. 그는 오늘 하루를 떠올렸다. 몇 대의 차를 주차했는지, 누가 친절했는지, 누가 무례했는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하루를 또 무사히 마쳤다는 사실이었다. 병호는 이 일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집에만 있을 수 없었다. 텅 빈 집은 너무 조용했고
그 조용함은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는 밖으로 나왔다. 사람들 속에 섞여 있고 싶었고 무언가를 하고 싶었다. 건물 관리인이 발렛 요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는 주저없이 손을 들었다. 나이가 많다고 걱정하는 관리인에게 그는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나는 아직 건강합니다. 그날 이후 병호는 매일 그 자리에 섰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사람들은 그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생계를 위해서겠거니, 연금이 부족해서겠거니, 그렇게 짐작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 짐작은 틀리지 않았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병호는 때때로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기분을 느꼈다. 사람들은 그를 통과해 지나갔고 그의 존재는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익명성이 주는 평화를 즐겼다. 누구도 그에게 묻지 않았다. 당신은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무엇을 했는가? 그는 그저 늙은 발렛 요원일 뿐이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그는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이 건물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 누군가는 알아차릴까? 저 노인이 단순한 발렛 요원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병호는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여겼다. 해가 완전히 지고 밤이 깊어졌다. 병호는 작은 원룸에 도착해 불을 켰다. 간소한 가구들, 오래된 텔레비전, 작은 식탁. 그는 물을 끓여 차를 우렸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저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내일도 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나쁘지 않았다. 예측 가능한 일상, 조용한 반복. 그것이 지금의 병호가 원하는 전부였다. 그렇게 최병호의 하루는 끝났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품은 채 그는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이 오면 그는 다시 그 자리에 설 것이었다. 낡은 제복을 입고 모자를 눌러쓰고 사람들을 맞이할 것이었다. 보이지 않는 존재로, 투명한 그림자로. 건물 5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였다. 그 아래 펼쳐진 하얀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벽면에는 유명 연예인들의 사진이 금박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사진 속 그들은 모두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감사 인사가 적혀 있었다. 박도현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로비의 공기는 은은한 아로마 향으로 채워져 있었고 클래식 음악이 낮게 흐르고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었다. 성공과 아름다움을 파는 신전이었다. 박도현은 52세였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언제나 맞춤 정장을 입었다. 그의 손은 섬세했고 눈은 날카로웠다. 20년 넘게 성형외과 의사로 살아오며 그는 수천 명의 얼굴을 바꿔놓았다. 처진 눈꺼풀을 올리고 낮은 코를 높이고 각진 턱선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그의 손을 거쳐간 사람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도현은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어 했다. 자신이 단순히 외모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고 있다고. 진료실에 앉아있는 도현의 책상 위에는 의학 서적과 함께 명품 시계가 놓여 있었다. 벽에는 각종 악회 수료증과 상패가 빼곡히 걸려 있었다. 그는 가끔 그것들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이 이룬 것들, 자신이 올라온 위치. 지방 소도시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유학을 다녀와 이제는 강남 한복판에서 성공한 의사로 살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스스로 쟁취한 것이었고 그래서 더욱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성공은 그를 변하게 만들었다. 아니, 어쩌면 원래 그랬던 성격이 성공으로 인해 드러난 것인지도 몰랐다. 도현은 자신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무시했다. 간호사들에게는 무례하게 굴었고 청소 직원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했다. 그에게 세상은 피라미드였고 자신은 그 정점 근처에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정점에 있는 사람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볼 권리가 있다고 여겼다. 어느 화창한 오후였다.
도현은 최신형 수입차를 몰고 건물 앞에 도착했다. 검은색 세단은 햇빛에 반짝였고 엔진음은 부드러웠다. 그는 차에서 내리며 선글라스를 벗었다. 병호가 다가왔다. 늙은 발렛 요원은 언제나처럼 공손한 자세로 차 키를 받으려 했다. 그러나 도현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키를 던지듯 건넸다. 키는 병호의 손을 벗어나 바닥에 떨어졌다. 병호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키를 주웠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다. 도현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차 문 좀 제대로 열어주세요. 손에 힘이 없으세요? 제 차에 흠집이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는 건지 아세요? 병호는 고개를 숙였다. 예, 조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도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당당했고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병호는 차 키를 쥐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다. 그저 깊고 고요한 어둠만이 있었다. 그날 이후로도 도현의 무례함은 계속되었다. 어떤 날은 주차가 늦다고 불평했고 어떤 날은 차가 더럽다고 화를 냈다. 병호는 매번 사과했고 매번 고개를 숙였다. 도현은 그런 모습을 보며 묘한 우월감을 느꼈다. 자신이 이 늙은이보다 위에 있다는 것, 자신의 말 한마디에 저 사람이 움츠러든다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일종의 쾌감이었다. 병원 직원들 앞에서도 도현은 병호를 무시했다. 수술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동료 의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병호가 차를 가져오는 모습을 보며 비웃듯 말했다. 저 나이에 저런 일이나 하고 있으니 인생이 뭐가 되었겠어요. 젊었을 때 열심히 안 살았으니까 저 꼴인 거죠. 동료 의사들은 어색하게 웃었다. 그러나 도현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말이 진리라고 믿었다. 저녁이 되면 도현은 병원을 나와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사업가들, 변호사들, 다른 의사들과 만나 와인을 마시며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았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현은 그 순간이 좋았다. 인정받는 느낌, 존중받는 느낌, 그것이 그가 살아가는 이유였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고 집에 돌아와 혼자가 되면 이상하게도 공허함이 밀려왔다. 넓은 아파트는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도현은 가끔 질문을 던졌다. 나는 정말 행복한가? 나는 정말 성공한 것인가? 그러나 그 질문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아침이 오면 그는 다시 정장을 입고 향수를 뿌리고 거울 속 완벽한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확신했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특별하다. 건물 5층의 성형외과는 매일 붐볐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 수술을 받으러 온 사람들, 경과를 확인하러 온 사람들. 도현은 그들을 맞이하며 친절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계산이 있었다. 얼마나 비싼 수술을 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는 환자들을 보며 그들의 콤플렉스를 읽었다. 그리고 그 콤플렉스를 자극했다. 조금만 더 하시면 완벽해질 수 있어요. 이 정도 투자는 아깝지 않을 겁니다. 간호사들은 도현을 두려워했다. 그는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고 화가 나면 소리를 질렀다. 수술실에서 그의 기분을 맞추는 것은 간호사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 그들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미리 알아채야 했고 실수하면 모멸적인 말을 들어야 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간호사들은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그리고 퇴근 후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하소연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오면 그들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했다. 도현은 자신이 훌륭한 의사라고 믿었다. 실제로 그의 실력은 뛰어났다. 손은 정교했고 미적 감각도 있었다. 수술 결과는 대부분 만족스러웠고 재수술률도 낮았다. 그래서 환자들은 계속해서 찾아왔고 병원의 매출은 올라갔다. 그러나 실력과 인격은 별개였다. 도현은 기술적으로는 훌륭했지만 인간적으로는 결함이 있었다. 그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했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도현은 병원을 나서며 병호를 다시 마주쳤다. 병호는 막 다른 차를 주차하고 올라오는 중이었다.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고 숨이 약간 가빠 보였다. 도현은 그 모습을 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그리고 지나가며 중얼거렸다. 나이 들어 고생이 많으시네요. 병호는 멈춰 서서 도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아무 감정도 없었다. 그저 고요함만이 있었다. 그날 밤, 도현은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다.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 매끈한 피부, 단정한 외모. 그는 만족스러웠다. 자신은 성공했고, 자신은 특별했다. 세상은 자신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를 더욱 오만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도현은 알지 못했다. 자신이 매일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 늙은 발렛 요원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진실은 언제나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었다. 그리고 그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이었다. 건물 로비에는 평소처럼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다. 그러나 도현의 눈에는 이상한 장면이 포착되었다. 건물 관리인이 병호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이고 있었던 것이다. 관리인은 40대 중반의 사내로 언제나 무표정하고 딱딱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늙은 발렛 요원 앞에서 마치 상사에게 보고하듯 공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병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말했고 관리인은 작은 수첩에 메모를 했다. 도현은 그 광경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었다. 관리인은 건물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었다. 각 층의 임차인들에게도 당당한 태도를 보였고 작은 일에도 원칙을 고집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왜 발렛 요원에게 저렇게 굽신거리는가? 도현의 머릿속에 의문이 피어올랐다. 혹시 저들 사이에 무슨 특별한 관계라도 있는 것일까? 친척이거나 오랜 친구이거나. 그날 오후 도현은 진료실에 앉아서도 그 장면을 떠올렸다. 이상했다. 뭔가 석연치 않았다. 그는 환자를 진료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혔다. 수술 스케줄을 확인하다가도 차트를 검토하다가도 그 장면이 떠올랐다. 저녁이 되어 마지막 환자를 보낸 뒤 도현은 결심했다. 알아봐야겠다고. 그는 컴퓨터를 켰다. 인터넷에 건물 주소를 입력하고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 접속했다. 등기부등본 열람 서비스. 몇 번의 클릭과 인증 절차를 거쳐 그는 이 건물의 소유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 화면에 문서가 떴다. 그는 무심코 스크롤을 내렸다. 건물 개요, 토지 정보, 건축물 현황, 그리고 소유자란에 적힌 이름. 최병호. 도현의 손이 멈췄다. 그는 그 이름을 다시 읽었다. 최병호. 그리고 생년월일 1953년생 72세. 도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건 우연일까?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일까? 그는 다시 문서를 확인했다. 소유권 이전 일자. 20년 전. 이 건물은 20년 동안 같은 사람의 소유였다. 도현은 의자에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발렛 요원 최병호, 건물주 최병호, 같은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저 늙은이는 왜 매일 건물 앞에 서서 주차를 도와주는가? 왜 저런 일을 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부자가 왜 발렛 요원 노릇을 하는가? 그날 밤, 도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다. 혹시 정말 그 사람이 건물주라면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차 키를 던지듯 건네고 면박을 주고 비웃고 무시했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식은 땀이 났다. 아니야, 동명이인일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도현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도현은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그리고 관리 사무실로 향했다. 관리인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도현은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저기 궁금한 게 있어서요. 건물 앞에서 발렛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나요?
관리인은 고개를 들었다. 아, 최병호 사장님 말씀이세요? 3년 정도 되셨죠? 사장님, 그 단어가 도현의 귀를 때렸다.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다. 사장님이요? 관리인은 이상하다는 듯 도현을 바라보았다. 네. 이 건물 소유주시잖아요. 모르셨어요? 도현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져나갔다.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인 채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 동안 도현의 머릿속은 백지가 되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깔보았던 사람이 건물주였다니. 자신의 병원이 들어선 이 건물의 실제 주인이었다니. 도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다. 진료실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사과를 해야 하나? 하지만 어떻게? 무슨 말로 시작해야 하나? 지난 몇 달간 자신이 했던 모든 무례한 행동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차 키를 던지고 흠집 난다고 화내고 나이 들어 그런 일이나 한다고 비웃고 동료들 앞에서 조롱하고 도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후회가 밀려왔다.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왜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했을까? 그러나 후회보다 더 큰 것은 두려움이었다. 만약 병호가 화가 나서 임대 계약을 파기한다면, 만약 임대료를 올린다면, 만약 자신을 이 건물에서 내쫓는다면, 병원은 어떻게 되는가? 그동안 쌓아온 명성은 어떻게 되는가?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도현은 식사를 할 수 없었다. 입맛이 사라졌다. 오후 진료를 시작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환자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기계적으로 대답하고 처방을 내리고 다음 환자를 불렀다. 하루가 고문처럼 느껴졌다. 저녁이 되어 병원을 나설 시간이 되었다. 도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건물 밖으로 나가자 병호가 보였다. 여느 때처럼 입구에 서 있었다. 낡은 제복, 눌러쓴 모자. 그러나 이제 그 모습이 전혀 다르게 보였다. 도현은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만 보았다. 병호는 다른 차를 주차하러 지하로 내려갔다. 도현은 자신의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못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다. 그는 백미러로 건물을 바라보았다. 저 건물 전체가 저 노인의 것이라니. 얼마나 많은 재산인가. 강남 한복판의 12층짜리 건물. 수백억은 좋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이 왜 발레디를 하는가? 도현은 이해할 수 없었다. 집으로 가는 길 내내 도현은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해야 하나? 모르는 척할까? 아니면 정면으로 사과할까? 그러나 사과한들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는 신호등 앞에 멈춰서서 한숨을 쉬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사람을 외모와 직업으로 판단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날 밤 도현은 거울 앞에 섰다. 완벽하게 보이던 자신의 모습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졌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비어있는 인형 같았다. 그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인가? 성공한 의사인가? 아니면 그저 오만한 인간인가? 대답은 없었다. 다만 침묵만이 방 안을 채웠다. 다음 날부터 도현의 행동은 달라졌다. 그는 병호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난 변화가 아니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계산된 친절이었다. 그리고 병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변화는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되었다. 도현은 평소보다 일찍 건물에 도착했다.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시원한 음료수가 들려 있었다. 그는 건물 입구에서 병호를 기다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런 일이 처음이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는 것, 비위를 맞추는 것.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병호는 건물주였고 자신은 세입자였다. 병호가 나타났다. 여느 때처럼 낡은 제복을 입고 모자를 눌러쓴 모습이었다. 도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덥죠? 이거라도 드세요.
그는 음료수를 내밀었다. 병호는 잠시 도연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깊고 차분했다. 감정을 읽을 수 없었다. 고맙습니다. 병호는 음료수를 받았다. 도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거절당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그날 이후로 도연의 친절 공세는 계속되었다. 매일 아침 커피를 사오거나 점심시간에는 간식을 가져다 주었다. 어르신, 이거 제가 좋아하는 빵집 건데요. 한번 드셔보세요. 어르신, 오늘 날씨가 쌀쌀한데 따뜻하게 입으셔야 해요. 말은 공손했지만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배어 있었다. 진심이 아닌 친절은 언제나 어색한 법이었다. 병호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고맙다고 말했고 미소로 화답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고 여전히 말을 아꼈다. 도현은 그런 병호를 보며 답답함을 느꼈다. 자신의 노력이 통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용서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저 무시당하는 것인지. 병원 직원들은 도현의 변화를 눈치챘다. 원장님이 발렛 아저씨한테 왜 저러시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수군거렸다.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으시더니 누군가는 혹시 친척이 아니냐고 추측했고 누군가는 원장님이 나이 들어 마음이 착해진 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진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도현은 직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피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이 건물주라는 사실이. 시간이 지나면서 도현의 아부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 그는 병호에게 식사를 대접하려 했고 주말에 시간이 있으시냐고 물었다. 어르신, 좋은 한정식집 아는 데가 있는데요. 제가 모시고 싶습니다. 병호는 정중히 거절했다.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 거절이 도현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자신을 싫어하는 것은 아닐까? 복수를 계획하는 것은 아닐까? 밤마다 도현은 악몽을 꾸었다. 임대 계약서에 퇴거 통지서가 붙어 있는 꿈, 병원 간판이 떼어져 나가는 꿈, 환자들이 모두 떠나는 꿈. 잠에서 깨면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는 베개를 안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사람을 함부로 대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어느 날 오후, 도연은 병호가 혼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는 모습을 보았다. 소박한 반찬들, 작은 도시락통, 수백억 대 재산을 가진 사람의 점심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도현은 가까이 다가가 물었다. 어르신, 혹시 제가 실례를 많이 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르신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병호는 젓가락을 놓고 도현을 바라보았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병호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해서 태도가 달라지는 게 맞는 건가요? 그 말이 도현의 가슴을 찔렀다. 병호는 계속 말했다. 사람은 그 사람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직업이나 재산으로 대우가 달라진다면 그건 진짜 존중이 아니죠. 도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병호의 말은 옳았다. 자신은 사람을 외적인 것으로만 판단했고 그에 따라 차별했다. 의사라는 직업, 비싼 차, 명품모, 그런 것들로 사람의 가치를 매겼다. 그리고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다. 병호는 다시 도시락을 들어 식사를 계속했다. 도현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돌아섰다. 걸음이 무거웠다. 진료실로 돌아가는 길이 평소보다 멀게 느껴졌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잘 차려입은 정장, 반듯한 헤어스타일. 그러나 그 안에는 초라한 영혼이 들어 있었다. 그날 이후로도 도현은 병호에게 잘 보이려 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달랐다. 단순히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병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사람은 그 사람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그 말이 도현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 자신이 평생 잊고 살았던 진리였다. 병원에서도 도현의 태도는 조금씩 변했다. 간호사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횟수가 줄었고 청소 직원들에게도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놀라워했다. 원장님이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보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현 자신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 뒤늦은 깨달음이라는 것을. 어느 저녁, 도현은 퇴근하면서 병호에게 다가갔다. 어르신,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지겠습니다. 병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용서도 분노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깊은 물처럼 고요할 뿐이었다. 도현은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로 병호를 바라보았다. 늙은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음 차를 기다리며 도현은 알 수 없었다. 병호가 자신을 용서했는지 아니면 그저 상관하지 않는 것인지.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다.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것. 집으로 가는 길, 도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었다. 의사도, 운전기사도, 식당 종업원도, 청소부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도현은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았는지. 그날 밤, 도현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악몽은 꾸지 않았다. 대신 꿈을 꾸었다. 자신이 낡은 제복을 입고 건물 앞에 서 있는 꿈. 사람들이 지나가고 차들이 들어오고 해가 뜨고 지는 꿈. 그 꿈 속에서 도현은 평화로웠다. 잠에서 깨었을 때 그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마치 무언가가 자신 안에서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나 세상은 그의 변화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시간은 흘렀고 재계약 시즌이 다가오고 있었다. 도현은 아직 몰랐다. 진짜 심판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4월이 저물고 5월이 왔다. 거리의 나무들은 실록으로 물들었고 바람은 따뜻했다. 그러나 도현에게 계절의 변화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날짜만이 새겨져 있었다. 임대 재계약 시즌. 매년 이맘때면 건물의 모든 임차인들은 새로운 계약서를 받았다. 그리고 올해 도현은 그 봉투를 받는 것이 두려웠다. 건물 관리 사무실에서 계약서들이 각 층으로 배달되기 시작했다. 1층 명품 매장, 3층 레스토랑, 4층 피부과. 하나씩 봉투를 받은 사람들의 표정이 달랐다. 어떤 이는 안도했고 어떤 이는 인상을 찌푸렸다. 강남 한복판의 상권, 임대료는 매년 조금씩 올랐다. 그것이 자본주의의 법칙이었다. 도현의 병원에 봉투가 도착한 것은 5월 셋째 주 월요일이었다. 원무과 직원이 조심스럽게 원장실 문을 두드렸다. 원장님, 임대 계약서 왔습니다. 도현은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가져와 보세요. 그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직원이 나가고 도현은 혼자 남았다. 흰색 봉투, 건물 로고가 찍혀 있었다. 도현은 한참을 그것을 바라보았다. 손이 떨렸다. 개봉하는 순간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것 같았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봉투를 뜯었다. 계약서가 나왔다. 그리고 그 첫 페이지에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도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임대료가 30% 올라 있었다. 30%. 도현은 그 숫자를 다시 확인했다.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다. 월 임대료가 거의 6천만 원에 육박했다. 1년이면 7억. 관리비까지 합하면 더 늘어날 것이었다. 도현은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다. 어지러웠다. 병원의 매출은 좋았다. 한 달에 2억에서 3억 사이를 오갔다. 그러나 인건비, 재료비, 장비 유지비, 마케팅 비용, 모든 것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많지 않았다. 임대료가 이렇게 오르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아니, 어쩌면 적자가 날 수도 있었다. 도현은 계약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남의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였다. 저 건물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까?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버티기 위해. 도현은 자신도 그들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성공한 의사가 아니라 그저 임대료에 쫓기는 세입자일 뿐이었다. 그날 저녁, 도현은 관리 사무실을 찾아갔다.
관리인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도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저기, 임대료가 좀 많이 올랐는데요. 혹시 조정이 가능할까요? 관리인은 고개를 저었다. 건물주 사장님께서 직접 결정하신 사항입니다. 5층은 병원이라 수익성이 높고 건물 가치도 올라서 이번에 조정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도현은 입술을 깨물었다. 병호의 결정이었다. 직접적인 복수는 아니었다. 합리적인 이유도 있었다. 그러나 도현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층의 임대료는 10% 안팎으로 올랐다는 소문을 들었다. 유독 5층만 30%였다. 며칠 동안 도현은 고민했다. 회계사를 불러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이 임대료로 병원을 유지할 수 있는가? 결론은 명확했다. 가능은 하지만 여유가 없었다. 조금이라도 매출이 떨어지면 위험했다. 그리고 성형외과는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었다. 도현은 병호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오후 늦은 시간, 병호가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다. 도현은 다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르신,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병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은 여전히 깊고 고요했다. 앉으세요. 도현은 벤치에 앉았다.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부탁할까? 자신의 잘못을 다시 사과할까? 그러나 어떤 말도 적절하지 않았다.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었고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다. 병호가 먼저 말했다. 임대료 때문에 오셨죠?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병호는 계속 말했다. 박 원장님, 제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아세요?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병호는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모습을요. 도현은 병호를 바라보았다. 병호는 계속했다. 저는 20년 전에 이 건물을 샀습니다. 사업으로 돈을 벌었고 투자를 잘했죠. 그런데 부자가 되고 나니 사람들이 달라지더군요. 제 돈을 보고 제 재산을 보고 대했습니다. 진짜 저를 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병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감정의 기복이 없었다. 이 자리에 서면 사람들의 본 모습이 보입니다. 누가 친절한지, 누가 오만한지, 누가 약자를 배려하는지, 누가 무시하는지, 겉모습이 아닌 진짜 모습을요.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병호는 도현을 바라보았다. 박 원장님은 어땠나요? 저를 어떻게 대했죠?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병호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화를 내지는 않았다. 오히려 슬픈 표정이었다. 며칠 뒤 도현은 결정을 내렸다. 병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이 임대료를 감당하며 불안 속에서 사는 것보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나았다. 강남을 벗어나면 임대료가 훨씬 저렴했다. 환자가 줄 수도 있었지만 실력만 있으면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사 준비가 시작되었다. 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환자들에게 공지했다. 어떤 환자들은 아쉬워했고 어떤 환자들은 새 병원 위치가 더 가깝다며 좋아했다. 병원 간판이 떼어졌고 의료 장비들이 포장되었다. 5층에 화려했던 공간은 점점 텅 비어갔다. 마지막 날이 왔다. 도현은 빈 병원을 둘러보았다. 20년을 준비해서 이곳에 병원을 열었고 10년을 이곳에서 일했다. 수많은 환자를 만났고 수많은 수술을 했다. 이곳에서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창문을 닫고 불을 끄고 문을 잠갔다. 건물을 나서는 길, 도현은 병호를 마주쳤다. 병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도현은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병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지 말게. 진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야.
도현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그리고 건물을 떠났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백미러로 건물을 바라보았다. 병호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다음 차를 기다리며 다음 사람을 맞이하며 여전히 투명한 존재로 도현의 차가 멀어졌다. 강남의 거리가 뒤로 흘러갔다. 그리고 도현은 알았다. 자신이 진짜 무엇을 잃었는지. 건물이나 병원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품이었다는 것을.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다르게 병호는 저녁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또 하루가 갔다. 내일도 그는 이 자리에 설 것이었다. 사람들을 보기 위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바람이 불었고 계절은 흘렀다. 박도현은 결국 건물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잃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품위, 그리고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을요.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박도현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만약 병호 할아버지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임대료를 올리는 것, 이것은 정당한 결정일까요? 아니면 지나친 복수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타인을 존중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